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 취업, 진로, 지도, 인생 고민까지 한 방에 다 알려드리는 커리어 코치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오디오 좀 올려주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가난한 어머니 보면서 엄마 기다려봐, 내가 한 방에 다 끝내줄게, 공부는 못해도. 결혼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보 기다려봐, 내가 다 끝내줘, 조금만 기다려. 그 소리 몇 년째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생이 한 방에 끝나버리면 대단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요인은 뭡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의지력이나 노력이나 뭐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지만 대부분 유전적 요인입니다. 이게 70~80%가 그래서 20~20대는 부모와 유전적 요인, 물론 환경적 요인은 대단히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공부를 잘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늘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스포츠 선수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 공부를 못하지? 이거 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가르칠 때도 볼링이든 골프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걸?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고민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과거에는 공부만 잘하면 정말 인생이 풀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공부를 우리 아이들은 못했다고 막 놀리는데 못한 건 아니었고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중상은 항상 유지했는데 그러다가 불안정한 직장에 제가 87학번이거든요. 저희 시대에는 취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 여러분처럼 이제 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공기업을 간다거나 대기업 가는 것도 지방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직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직을 한 횟수가 이제 30대 이미 20번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직을 많이 하면 좀 정신 이상자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이 새끼야 정신 좀 챙기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요. 누군가로부터 이제 인정을 못 받게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지방에서는 30대가 되면 일자리가 싹 없어집니다. 막노동 허드렛 일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고급진 일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뭘 하게 되었느냐면요. 너무나 불안정한 직장을 옮겼던 저를 대부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요. 인정해 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리크루트란 회사인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졸자 채용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들어왔던 기관입니다. 80년대에 주름 잡았던 기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채용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한 것이 네가 채용 담당자로서 적격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국민은행, 신한, 투자금융, YTN, SBS,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지하철공사, 제가 넣어보지도 못했던 기업들을 이제 전체 이제 책임자로 서울전형 이제 총괄 책임을 하게 된 겁니다. 뭣도 모르면서 이제 하게 되었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기업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5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탈락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10,000명이 지원했는데 100명인데 여성이 70%다. 추려주세요. 거꾸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요건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지금 말하는 스펙의 그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던 그 기업들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명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명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단 내에서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전공은 뭐였고 학점은 얼마였고 토익은 무엇이고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첫째, 나이가 30 넘은 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직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절대 나이가 최고의 스펙입니다. 20대가 30대가 되면 이게 대리급이거든요.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얄팍해 가지고요. 경력을 쌓아오면 그 중에서 괜찮은 놈을 채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경력직 중심 채용으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신입직 채용 시장은 이제 거의 끝물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더 이상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지금은. 그 다음에 스펙이 예를 들어서 지잡대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안 좋은 이야기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들이 습으로 갑니다. 거기에다가 학점 3점대 있습니다. 토익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5, 600점대가 있습니다. 제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바뀐 그 시기에서 저도 이제 보게 되었죠. 그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면서 있는 사람이 가장 진로에 대한 갈등이 많았고요. 지금 시대가 아시겠지만 비육한, 불확실성, 변동성, 모호성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만 했던 시기와는 너무나 이제 달라진 이 시기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딜레마에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은 정상의 궤도로 계속해서 이제 살아오셨다라면 저는 정말 비정상의 궤도로 들판에서 야생에서 이렇게 살아왔었거든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인생에서 불안정하게 폭풍우를 맞았었는데요.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수직도 제가 제안을 거절하고 저는 비정규직 교수만 한 15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그 이야기들 제 경험을 담아서 한번 오늘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총 7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은 안 될 겁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좀 최대한 많이 전해드리려고 원래는 이 4번만 전해드리려고 했던 것을 내가 7가지로 이야기 전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워낙 또 이미 이제 배움에 대한 지식이 또 많으신 분이니까 용어만 여러분 보셔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어떻게 의식을 넓힐 것인가가 저는 우리의 과제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사 스스로가 이제 배움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당연히 학생 얘들의 이제 배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인 동기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래도 꿈을 불어넣는 문제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도대체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변화, 얘들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훑어가 보고요. 저것 때문에 좀 깨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다음 자존감, 마지막 실천 행동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거 쓸지 안 쓸지도 몰라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G세대들은 텍스트 검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책을 쓰든 뭐 파워블로그든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얘들이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구독자나 내용이 많으면 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고 실제로 영상을 검색을 해서 모든 걸 봅니다.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뭐 정보 검색할 때 영상 검색을 주로 하십니까? 텍스트 검색을 주로 하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텍스트 위주로 검색한다. 나는 영상 위주로 검색한다. 이야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영상 안 보여. 그리고 그거 어떻게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연배에 있는 분은. 근데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분은 이미 이제 이 디지털에 굉장히 능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보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보는 분들이죠.
반대예요. 지금 젊은 세대의 이야기하면요, 80%가 영상을 봅니다. 모든. 그래서 거기에서 검색되지 않은 것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오늘 올라오면서도 제가 강의 올라오면서도 김미경 원장 그 유튜브 미래학교 수업 들으면서 봤거든요. 김미경 원장도 이 유튜브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몰라 그랬다가 강사는 움직여봤자 나 혼자 이 몸값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NKYU 대학에다가 그게 들어오는 광고 수익에다가 제가 같은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내서 출연 한번 하자라고 하니까 출연료가 300에서 500만 원에 문제는 3개월에서 5개월을 대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모아보자라는 취지로 저도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시면 정철상 지금 바로 검색하십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7가지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요. 좌우측 선생님들 한번 봐보십니다. 아마 벌써 친해지신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직 서먹서먹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 슬픔, 기쁨, 즐거움 그런 것이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또 세상을 보는 눈도, 나를 바라보는 눈도, 미래를 바라보는 눈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뭘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의식의 지평이라고 이렇게 좀 말을 거창하게 한번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이 학생에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요즘은 진로 교육을 다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학생에게 방송국의 PD가 진로 교육 받은 적이 있느냐, 무엇을 배웠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분 정도를 눈동자만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억이 이제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딱 한순간에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아직 대부분 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당연히 정하지 못한 학생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 대학생은 또 결정하는 학생이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4학년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토크쇼 형태로도 이제 오프라인 강의할 때 많이 하거든요. 질의응답을 받아가지고 칠판에다 붙여가지고 하는데요.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꼭 나옵니다. 대학교 4학년 학생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취업하면 아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표 쓰고 나가는 게 직장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대학생들도 사실 1학년 때는 생각 없이 지냅니다. 저희 아들은 지금 대학교 1학년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안 웃기는군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이게 2학년부터는 머리가 아프거든요. 대입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반수해가지고 어느 대학 갔느냐? 같은 대학을 갔습니다. 1학기 때는 학사경 못 먹었거든요. 우리 아들 자랑스럽습니다. 야 1.7이라니 이야 대단해 너는 아주 크게 될 너 인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반농담이지만 진담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학생이 되어도 여전히 진로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런데 한국인들의 진로가 어떻게 가느냐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이과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문이과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경상계열에 잘 나가면 CEO가 되는데 꼭 부도가 나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면 꼭 치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다양해졌어요. 편의점에 그게 다 어떻습니까? 각종 카페나 프랜차이즈 이런 것도 좀 생겼잖아요. 좀 인문계열은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구론 들어보셨습니까? 인문계의 90%는 백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인문계열의 여대생이면 2의 3승을 어려운 취업이 어려운 그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치킨집을 또 처음부터 부모님이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작가가 되어서
굶어 죽었다는 기사 이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과는 취업이 잘 됩니다. 근데 이게 과로사로 이렇게 최근에 보니까 과로사 중에 술 먹고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는데 산재로 이제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았냐면 밤늦게까지 먹었는데 아침에 일찍 출근하라고 쉬는 날인데 오라고 해서 그래서 산재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어려운 또 이공계열도 있습니다. 뭐 예체능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95%가 전공을 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만에 한 명이 그게 뜨는 곳입니다. 나머지는 우리는 만에 한 명이 안 돼도 어느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예체능 계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죠. 그러니까 100여 가지 정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 머릿속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진로는 땡땡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정의 내리시겠습니까? 방향이다. 아, 진로는 방향이다. 아, 멋지십니다. 또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와, 멋집니다. 기다림은 철학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어떤 철학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이에요. 내 때가 오는 것도 기다림인 것 같아요. 근데 멍하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력을 쌓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다. 기다림이란 단어 다음에 제가 꼭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로는 그래서 우리는 진학이라고 대부분 생각하는 경향성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죠. 진로가 하나의 인생이고요. 진로는 되게 상반적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성장도 있지만 해보도 있습니다. 예, 사진 찍어 두셔도 괜찮습니다. 교재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한 300페이지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라도 저를 좀 많이 모셔주십사 하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진로는 누군가에게는요 여행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착입니다. 한 군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이직을 많이 한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안 맞는. 근데 저는 절대 이제 정착을 못 하겠어요. 계속 떠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편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쁜 일이고 누군가에는 고통과 슬픔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일관되게 사람이 살아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변화무쌍한 게 그게 진로예요. 그러니까 이 상반된 건데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몰아치면 이게 잘못되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로는 취업의 준비 과정, 직업을 찾는 과정이고, 그러니까 방향, 그러니까 나침판이 되는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이루는 꿈꾸는 목표,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로는 행복도 있지만 그 피할 수 없는 숙명, 고통이 있어요. 이게 지식인의 숙명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는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 알면 알수록 힘듭니다.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럽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다시 모르던 그때로 갈래? 아니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건 긍정적 고통이다.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진로는 우리가 삶에서 나아간 모든 과정을 진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를 저도 진로 전문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긴 하는데요. 대부분 대중적으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취업 전문가나 진로 전문가를. 왜냐하면 대중들은 다수가 이제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 진로라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도외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많아요. 자기 삶과 이상이 너무 이제 괴리가 많은 거예요.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이제 모르고 이제 들어가는 이런 경향들이 많다라는 거죠. 진로는 여러분 몇 가지 모습이 있을까요? 3가지일까요? 5가지일까요? 100가지일까요? 수십 수만. 네,
수십 수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학생들이 내가 특정한 어떤 직업을 못 가지면 불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려줘야 돼요.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다. 진로에는 너무나 다양한 진로가 있고 네가 꿈꾸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걸 일깨워줘야 돼요. 이게 의식의 지평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한데요. 살아가는 동안 너무 불행감을 느끼게 돼요. 학교 나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나는, 그러니까 애들은 희낙낙 웃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 내면에는 굉장한 불안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 생각 없이 사는 애들 보면 걱정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입장에서 봐도 아이고 이거 도대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뭘 해도 괜찮아요.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면요, 진짜 그렇게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낙관성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향후 5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겠니?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공부 엄청 잘하게 생기셨어요.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역량. 역량. 역량과 능력은 다른 거예요. 역량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에서는 직무 역량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디자이너로서, 개발자로서, 건축가로서 지금 당장에 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걸 직무 적성 검사로 이렇게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조금 더 광범위한 문제예요. 미래에 그걸 전체를 할 수 있는 기반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바라볼 때 미래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할 때 능력을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거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을 아는 것? 자기 자신 아는 것.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건 뭐 평생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전 누가 믿는 줄 알았네요. 바보죠. 그럼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특강을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특강을 교실에도 이제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의를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하고 각 조별로 이제 나눕니다.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인데요. 얘들이 이제 각자 사절지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 사절지하고 몇 가지만 준비하면 아주 이제 준비물들이 잘 돼 있거든요. 얘들이. 이게 쉬는 시간입니다. 제가 2시간 연강을 하는데요. 쉬는 시간이다 이제는 하는데 안 쉬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낸 주제에 자기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각자가 서로 다른 주제로 이제 조금 게임을 해가지고 주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별 발표를 합니다. 앞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발표하고 나면 피드백을 이제 벽면에 저는 붙이게 합니다. 붙이게 해서 쉬는 시간에 볼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수업 중에 보고, 제일 잘한 조를 이제 선물을 줘야 되니까 스티커, 자기 조 말고 다른 조에 이제 투표할 수 있다. 2개 조까지 이러면 스티커를 이제 붙여가지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선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장 많이 준 조를 가지고 투표해서 또 발표하고 자기들 간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불과 한 20-30분만 해도 애들이 자기 생각을 끌어내서 이야기하면 너무 잘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애들도 잘하고요. 생각이 다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지만 훨씬 이야기 듣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아이디어, 생각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굳이 안 줍니다. 애들한테는. 특히 중학생은 정보를 별로 안 줍니다. 정보가 필요 없거든요. 얘들은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끌어내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래야 얘가 생각을 끌어내서 또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부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조금 사회 인식이나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저는 그렇게 이제 리크루트라는 회사를 나왔어요. 다른 회사에 이제 본부장으로 있다가 사장까지 하다가 39에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제 계획에는 43살에 제가 이제 독립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내가 쿨하게 한번 나와보자 이렇게 하고 전문 경영인 사표 쓰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들 이제 대학교 4학년 취업 전력 교과목들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근데 저학년을 가르칠 부분이 없는 거예요. 대학교 1, 2학년들이 꼭 중고생하고 똑같습니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딱 4학년 되면 이제 고3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난 뭐든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수업을 이제 제가 많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진로 설계가 사전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 설계란 하면 여러분이 한 번만 따라 읽어 주실 수 있습니까? 따라 읽는 거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진로 설계란. 진로 설계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자기 분석에 따라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지식, 경험, 역량 등을 갖추는 과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과 올바른 가치관과 직업관을 수립해 행복한 삶과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계획하는 모든 활동이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에 막혀요. 내가 원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이게 진로 미결정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로가 미결정되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도 전공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문제야. 꿈이 없어.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학생도 절반이 52%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괜찮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분석을 하는데 자기를 알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재능과 흥미와 강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타고난 거예요. 재능과 흥미와 강점. 그러니까 기업들은 타고난 걸 많이 보려고 해요. 타고난 걸 개발해야지만이 대가가 돼요. 마스터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개발해서 이것으로 이제 대접받는 사회가 이제 건강한 사회거든요. 근데 학교 교육은 전인 교육이 있잖아요. 물론 일정 부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얘들은 이제 발굴을 못 해주는 좀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후천적인 거예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기 싫어? 움직여야 돼요. 그죠? 아니면 후천적으로 이제 역량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프로페셔널리스트로 가요.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제 30대에 가능합니다. 1, 20대에 못 다뤘던 것들을 의지와 노력과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근데 20대는 10대만 해도 벌써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걔들은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믿음을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비전,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인생에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죠? 가치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행복한 삶, 그죠? 행복한 삶을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도 학생들한테도 자녀한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직업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자꾸 찾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찾으려고 이제 노력은 해야 하되 이걸 계획하는 모든 활동을 진로 계획이라고 하고요. 제가 1년 동안 가르치는 모든 내용에 딱 압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 지도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부터 해서 청소년 지도자들까지 한 500~600명 이상 이렇게 양성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또 여러분 되신다라면 집중적으로 한번 어차피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총괄적으로 한번 더 훑어보시는 것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챕터 1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 일격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진로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그것도 전달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발적 학습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는요. 배움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87학번이니까요. 68년생인데요. 저희 때는 영어를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알파벳을 A, B, C, D부터 해서 그러면 나오는 첫 문장이 I am Tom, you are bo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때 이제 영어 선생님이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할머니라고 주로 우리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은퇴를 앞둔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러면 요 철성이니 영어 잘하는데 씩씩하다. 이러면 옛날 자랑하면 칭찬해주고 이러면 뭐 뜻도 모르면서 이제 교과서 통째로 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봐도 모르는 게 맨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모르는 게 내가 바보다 하고 생각 안 하고 아유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선생님 다 계시지만 고등학교 선생님 때문에 영어를 이제 기본기를 버리게 됩니다. 이 선생님은 아주 좋은 대학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 나오신 분인데요. 교과서에 있는 거를 굳이 판서를 한 15분 동안 이렇게 뒤통수만 보고 있습니다. 이거 판서 다 하고 나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문형만 또 SVOC 이렇게 하고 나면 훅훅 졸다가 영어 수업을 다 끝나고 말았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좀 뜻한 바가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지막에 이제 열심히 해서 처음으로 그 60-70명 반에서 한 자릿수로 올라가 본 거예요. 늘 두 자리에 있다가. 그래서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3학년 담임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성적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3학년 때 하기 싫더라고요. 어차피 대학 들어갈 형편도 못 되고 하는데 대충 놀았더니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로 상담을 왜 안 해주세요 했더니 네가 알아서 가 이 새끼야 이렇게 실망을 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전공을 스스로 이제 영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반농담으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는데요.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이제 신경세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학습 지능 같은 것들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뉴런도 학습을 통해서 시냅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학습을 통해서 이 뉴런 비록 작아도 연결이 이제 많아지면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광 케이블입니다. 미엘린입니다. 이게 여러분 심층학습 또는 반복학습입니다. 이걸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인간은 새로운 것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어요. 익숙하던 거 하던 거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봤다, 좋은 영상을 봤다, 좋은 훈련이 있다, 반복 안 합니다. 난 반복하는 거 제일 싫어? 이런 사람이 9%입니다. 모든 대가를 보세요. 다 반복입니다. 심지어 아주 뛰어난 정형외과의는요, 절대로 바느질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초정밀이거든요. 근데 누가 바느질을 하고 있겠어요? 정형외과에 내가 이거 바느질을 할 사람이야? 안 되죠. 가장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움입니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층학습.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 모든 디자인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저도 강의를 아주 못하는 사람이지만요, 정말 반복해서 20년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반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이나
뛰어난 유명인들이 말할 때 공부는 못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성적이 높고 낮은 건 문제가 아니지만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공부고 인생의 공부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마음을 얻고 선생님의 마음을 얻고 가족의 마음을 얻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게 공부인데 그냥 공부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게 너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잘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주신 저는 그 믿음이 아주 깊숙하게 있었어요. 제가 공부로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의지력이 강해야 되고요.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수학이라는 과목이 저도 수포자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 보시기 권합니다. 일본의 수학자가 쓴 책인데요. 학문의 즐거움. 그러니까 굉장히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얇은 책이지만 우리가 싫어하는 조건이 다 있잖아요. 일본인에게다가 저는 수포자니까 수학도 싫어하는 데다가 더블로 싫을 수가 있는데도요. 굉장히 깊은 배움이 있었고요. 수학도 상당히 필요하구나. 내가 수학을 못해서 할 수 있는 강의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는데 못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가르치는 학문의 목적이 뭔가 이런 것도 한번 정의 내리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고 나쁘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 교과목에 이 선생님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압니다. 모를 것 같습니까? 압니다. 얘들은 철저하게 봅니다. 노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존경합니다.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위권 정도 이상이 되는 학생들은 다 느낍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줘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교재에 안 넣어놨는데요. 사진 찍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은근슬쩍 제 책을 끼워놨습니다. 아보카도 심리학. 대한민국 진로백서 대통령이 인정한 도서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비서실에서 보냈지만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난자는 아이들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교사가 이제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충우돌 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왔던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담아놓은 책이어서요. 그냥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학생들 이제 좀 상담해야 되니까 칼 로저스란 심리학자를 알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이상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 중심, 사람 중심.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 학생 중심의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점을 찾아줄 때 도움되는 책이 파라슈트라는 책입니다. 우리 학생들 도대체 어떤 강점이 있을까 탐색을 해보고 그런 과제물들 내시기에 너무 좋은 책입니다. 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파라슈트는 시리즈로 나온 책이어서요. 똑같은 책을 시리즈로 전혀 다르게 냈는데 앞에 책은 좀 별로예요. 근데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파라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분해야 됩니다. 책 표지가 지금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요. 여기가 5, 6년 전, 7, 8년 전 정도가 되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라. 요거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1, 2, 3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가격이 부담스러우시면 학교 도서관으로 주문하셔가지고 선생님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대한민국 진로백서는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제 친구도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 하다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 교재 뭐 하는 거 좋은 게 있냐길래 당연히 바보야 내 걸 사가서 봐야지 했더니 근데 너무 좋다 야 이거 너무 괜찮다.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과제 탁탁탁 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당연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진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진로 학교도 괜찮고요. 학교 내 이제 진로 상담들 주로 이제 대학생의 상담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진로 고민이 고등학교의 진로 고민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나라의 진로 성숙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쩔 때는 중고등학교 생각이 있는 애들하고 만나면 걔들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로,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은 커져 있지만 진로 의식은 굉장히 뚝 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직업 상담사가 짧게 상담 문의할 때마다 답변한 책이어서요. 절판되어서 지금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도서관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넌 뭐 정말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해서 아주 넌 정말 뭐가 되고 싶니? 짧게 답변을 한 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 없이 하고 조금 빨리 끝내드리는 게 좋겠죠? 날씨가 좀 더우신가 봐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교사 스스로 학습 주도자가 되기 이렇게 꼭 말씀 올립니다. 세 번째 들어갑니다. 가슴 뛰는 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목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학생들 강의 가다 보면 대학생들 정도만 돼도 예의가 발라서요. 고등학생 정도만 해도 그런데 중학교 애들이 저는 어렵다 그러는데 제일 사실 좋습니다. 얘들 가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선생님 또 꿈 이야기예요. 아 지겨워요. 애들 이렇게 딱 내놓고 이야기하거든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 거죠. 꿈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요. 지금 세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재미와 즐거움입니다. 근데 즐거움과 기쁨을 조금 다르게 구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오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의 즐거움을 외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재미가 올 때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스포츠 활동하고 이랬을 때 이제 즐거움이 오고 유튜브를 보거나 근데 그게 없을 때 뚝 뚫어지는 거야. 외부에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는 인생이 행복해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순수한 기쁨이 우러나오려고 하면 남이 뭐라고 말해도 내가 삶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단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만 들어도요. 여러분 이야기 나눠보시면 부정주의자, 긍정주의자를 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 욕은 다 하면서 자기는 긍정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면서 아닌데 네가 부정주의자인데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올바른 게 없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훑어보더라도 잘못된 비전을 수립하면 아주 피곤합니다. 역사적으로 해악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요. 조직 내에서도요. 조직을 이제 망가뜨리게 됩니다. 성공을 시켰던 요인이 나중에 더 반대로 돌아온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파괴자가 되는 그런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을 조금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도저히 따라갈 것 같이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또래를 볼 때도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공부도 잘해, 스포츠 활동도 잘해, 잘생기고 이뻐,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아, 때려 죽이고 싶은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때도 보시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설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쟤는 잘 살 것 같고 난 영원히 불행할 것 같다는 게 어렸을 때 제 생각이었었는데요. 정말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몰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이제 몰락이 이제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역경을 바라보는 태도죠. 이 승가원의 천사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나요? 한 7, 8년 전?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대학교 딱 2학년 나이가 돼요. 태어난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제 사는지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올라가면서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됐는데 재선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탈락을 하게 되고 얘가 이제 반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눈물 펑펑 흘리는데 보고 있는데 저도 저절로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얼마나 간절한 꿈을 가지고 반장이 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훌륭하게 커서 닉 부이치치처럼 뭐 세계적인 동기부여 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을 품어봤었거든요. 김세진이라는 학생 들어보셨어요? 네. 강연을 제가 알기로는 세바시에 3번을 했어요. 그 이후에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1번, 고등학교 때 2번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했던 방송을 꼭 한번 학생들한테 틀어주십시오. 중학생도 좋고 고등학생도 좋습니다. 되게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자극과 동기부여를 많이 받거든요. 이 두 다리가 없는 아이일까요? 말을 조곤조곤하게 합니다. 근데도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16분 정도 강연을 하는데요. 요 제목 그대로 하면 로봇다리 김세진 하면 그대로 나옵니다. 유튜브에 요즘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는 방법 아시죠? 유튜브?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www 앞에다가 ss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까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굳이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보면 막 영상 광고 나오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광고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면 충분히 학생들한테 유용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 시간이 부족하면 짧게 끊어서 조금씩 이렇게 파트로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다리가 없는 아이가 세상에 다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진 학생은요, 이미 학생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강사예요. 졸업했어요.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고 성균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대학에 있으면서 이미 폴앤마크라는 회사에서 전문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길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겠죠.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39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사표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을 잔뜩 기르고 주말 부부를 하면서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가족들은 이제 부산에 살고 원래는 다 살다가 제가 이제 지켜낼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직장 생활하면서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말 부부를 한 5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엄청 또 많이 바뀌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나이 40이 돼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니까 너무 이게 들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장애인이 한 250명에서 3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뭐 중복 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을 이제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우미가 들어와요. 도우미가 다 도와주는데요. 근데 영찬 학생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한 번도 졸업할 때까지 못 들어봤는데 할 수는 있더라고요. 말은 조금 어눌하게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강연을 하면 몰스 부어처럼 허벅지에다가 김순호 씨라는 분이 이게 키가 120cm예요. 너틀담의 겁주처럼 혹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몰스 부어처럼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말을 빨리 막 이렇게 찍으니까 있으면 천천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이런 동기부여 때문에도 이것들을 내가 인생을 바꿔야 되니까 과제물을 33개씩 줬어요. 교양 과목인데. 엄청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것들 뭐 내 인생에서 개 탔다 이것들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아주 안 좋아하더라고요. 과제물을 개판으로 해오는 거예요. 33개 과제물 예를 들어서
진로 계획은 뭐냐? 없어요. 꿈 없어요. 강점 없어요. 취업 계획 없어요. 그걸 한 장을 F 바로 F를 얼마나 많이 줬냐면 3명이 1명 걸로 F를 줬어요. 애들이 교무처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F를 많이 내면 애들이 중도가 잘 안 돼요. 좀 적당하게 F를 달라고 그래서 했었는데요. 영찬 학생은 그냥 학점을 주려고 했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딱 정확하게 기억해요. 16장 레포트를 해왔었는데요. 문제는 아주 내용을 잘 쓴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여러분 비전과 목표를 구분 못하는 작가들도 제법 있습니다. 비전 책을 쓰신 분인데도요. 비전은 추상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비전이에요.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목표는 그걸 가는 과정이나 눈에 보이도록 하는 도구예요. 근데 작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가가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참된 삶을 못 살아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되기는 영찬 학생 입장으로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38, 졸업하면 43.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못해요. 하지만 저는 선생이니까 영찬 학생 글도 잘 쓰니까 앞으로도 계속 쓰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있었죠. 저는 인생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이야기가 있으면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거나 그런 일을 하는데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정철상 얼른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꺼내십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꺼내는 거죠. 하시고 좋은 것들 계속 여러 가지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진로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올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또 이야기를 올리거든요. 영찬 학생 이야기를 올리니까 방송국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온 곳이 MBC 3학년 2학기 때 온 거예요. 이제 4학년 때 취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이제 순호 씨한테 이제 순호 씨가 아내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교수님 오래간만이에요 하면서 영찬 씨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왔어요. 근데 바빠서 안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는데 바쁘세요? 다큐멘터리 찍는데요. 6mm 필름으로. 그래서 6mm 필름이 이 스마트폰에 있는 화질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 화질을 저거 오히려 낮춰서 찍는 거예요. 4K로 찍으면요. 영화 수준으로 나와요. 화질이. 너무 용량을 많이 체제해서 그렇게 찍기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난 또 선생이니까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하고 잊어버렸어요. 마음속으로 너무 안타까워져. 졸업할 때 엄청난 좋은 인연들 볼 수가 있을 건데 아쉬웠죠. 근데 저는 좀 잡스러운 일을 하거나 뭐 댓글을 쓰거나 뭐 쇼핑을 한다거나 간단한 검색을 할 때는 좋은 강연을 틀어놓고 저는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찬 학생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보셨죠? 그게 보니까 이승준이라는 PD가 영찬 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011년도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부문에서 3,000편이 출품이 되었는데 영찬 씨 작품이 그의 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말고 유료로 900원밖에 안 합니다. 감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찬 씨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놓은 건데요. 무엇보다도 감탄스러웠던 게 저도 경상도 남자인지라 부엌에 들어가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신혼초에 되게 많이 싸웠습니다. 집안일 하는 게 요만큼 코딱지만큼 있으면서도 투덜 하면서 하니까 지금은 하루 세끼 제가 다 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분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존경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게 아니어도 충분히 이게 삶으로서
의미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만들어줘서요. 정말 반성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 특히 남자 교사님들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는 태도가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랑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아주 어렸을 때 30년치기보다도 제가 더 좋답니다. 믿기지 않습니까? 오늘도 와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행도 항상 같이 다니고 해외여행도 둘만 갑니다. 그래서 누가 단체에 갔더니 불륜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다닙니다. 이 영찬 학생의 아내입니다.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영찬 학생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보니까요. 코로나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박사학위가 2개입니다. 1년에 책을 100권 씁니다. 100권 우리가 300페이지 되는 책도 100권 읽기 어렵지만 영찬 학생이 읽는 100권은 우리가 일반인이 읽는 100권과 다릅니다. 300페이지 정도가 되면 지금 A4지 용기로 1000페이지 가량 되는 걸 손으로 읽어야 됩니다. 점자로. 근데도 읽을 책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좋은 책도 빨리 나왔으면 빨리 점자로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공부에 매진하는 거예요. 영찬 학생을 검색을 하면요. 이제는 모두 작가로 나와요.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영화 배우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어요? 제가. 한 학기 딸랑 가르쳐놓고 한 학기 딸랑 가르쳐놓고 꿈을 그렇게 불어넣었다 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요. 대구에도 김재동 내가 가르쳤어 한 사람이 100명 넘는다라고 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갔습니다. 누구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학생 가르치고 나면 학생들이 뿌듯하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한 10,000명 이상을 상담을 해봤는데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렸을 때 서커스단에 코끼리를 길들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쇠말뚝에 딱 박아둡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 묶어두는 거죠. 아무리 네가 발버둥 쳐도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무게가 1톤에 가까운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도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쇠말뚝이 아니라 나무에 묶어놔도 뿌리채 뽑아버릴 힘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학습 심리, 교육 심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돼. 이게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내가 공부도 못하고 대인관계도 안 좋고 스포츠도 예체능도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런 게 이제 되고 나면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도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고 나서 희끼꼬머리가 됩니다. 은둔형 외톨이가 이게 나이가 30이 넘어갔는데도 그대로 있는 이러한 청년들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담 문제 보면 50%가 마음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 친구의 문제, 학교의 문제, 교사의 문제, 뭐 세상의 문제 분명히 있긴 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마음의 사슬을 꽁꽁 묶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이 사슬을 끊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사슬만 끊어줘도 스스로 살아가는데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어디에 있어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나 부산에 오실 때 특히 제가 광안리 앞바다에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멋집니다. 너무 예뻐서 기절초풍할 정도로 예뻐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모두 모시겠습니다. 구독자분만.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입평점 1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부산에 이제 내려오고 나서요. 제가 서울에 강연 모임을 2개 하고 부산에 이제 강연 모임, 부산에 강연 모임을 2개 하고 서울에 강연 모임을 하나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술도 못 먹으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옆에서 콜라 먹으면서 꽉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진로교사님이셨어요. 20대. 그 당시에 28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는 유명한 강사님들이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강사료가 없어요. 하길래 제가 안 가요.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가 SNS를 누군가 보면 요즘 다 나오잖아요. 이름만 검색해도 이제 나오기도 하니까 이 친구 이제 페북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이제 진로교사인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꿈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비전 보드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하는 걸 보고 제가 기절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차렷 경례하는 것만 해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성곤쌤은 우리를 사랑해, 우리도 성곤쌤을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깨레군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깨레군이야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더 놀라웠던 거는 이게 애들이 지하철 타고 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 애들 스마트폰 하거나 자거나 할 거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다 책을 보는 거예요. 같은 책. 그 저자를 모시기 위해서. 그 저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간절히 저자님이 오시길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저자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일정을 어떻게 쓰든 간에 저희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어느 시간 맞춰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돈 잘 밝히는 강사님도 그것도 나중에 욕먹을 수 있겠구나. 하여튼 몸값으로 그냥 불러올 수 없는 몇백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는 강사님을 계속 서울까지 찾아가지고 학생들 데려가지고 강의 듣고 또 감상문 이렇게 보내고 이러니까 무료 강의로 와가지고 정규생 600명한테 책을 다 선물. 그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살 충동 이런 아이들도 심각한 문제를 겪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바뀌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는 나가는 학생들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 수업의 또 제자이기도 하고 이제는 저에게는 또 한편으로 작은 스승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실한 자세로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교사 특강 있거나 하면 전성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고 제가 추천했다고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하겠나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급여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학온 애들이 니 있잖아 성곤쌤 밥 못 먹어봤나? 아직 못 먹어봤다. 니 그럼 우리 학교에서 바보 되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성곤쌤 지나가다가 니 바보 되지 마라 해? 그리고 맘스터치에 선생님 이름으로 끄는 게 50만 원이래요. 그냥 계속 너네 먹고 싶으면 내가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그래서 결혼하겠나 이렇게 되게 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같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당연히 한 2년 전에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따뜻한 마음,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애정이 많은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2003년도에 다세대 빌라에 경기도 3번에 이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평범한 직장이었고 너무 미래가 없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늘 아버지 탓만 했는데요. 나이가 30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가난한 것은 나의 탓이다라는 생각이 그제서야 들어서 정말 치열하게 꿈을 가지고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걸 지갑 안에 딱 담고 가지고 다녔던 거죠. 동갑내기 그 주인집 아들이 동갑내기였어요. 저랑 68년생이었는데요. 학습지 교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경기도 일산에 집도 사고 또 TV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책도 쓰고 막 그러니까 바뀌니까 와 이거 좀 잘 나가대요. 어찌 그래 잘 나갑니까? 이러면서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세 4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이쪽의 친구가 적어도 재산이 2, 30억의 장자예요. 남자애도 없어요, 그 밑에. 근데 꿈을 가져야 됩니다. 개그도 그런 개그가 없잖아요. 개그가 아니군요. 그때도 제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져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사가 언제든 자신의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요. 교사가 학생한테 동기를 부여받아서요. 인생이 바뀐 분도 있어요. 학생이 너무 가슴 뛰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 없더래요. 대학교 교직원이었었는데요. 뛰쳐나왔어요. 그 대학교를 뛰쳐나와가지고 교육원을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엄청 잘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140명이고 책도 벌써 한 10권 이상 썼어요. 그러니까 둘 다, 둘 발표했던 그 친구들이 실제로 인생이 바뀌어 있어요. 니는 잘하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니까요. 제가 한번 잠깐 저희 집을 보겠습니다. 제가 비전 책을 2권 썼는데요. 늘 워크숍을 하다가 저희 집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도에 첫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저희 따님이 뭐 이딴 걸 여기서 하려고 하느냐. 당장 때려치워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했었죠. 애가 발표하면서 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초집중을 해주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오빠하고 막 티격태격 할 거잖아요. 안 돼. 딱 집중해서 모두 들어주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벽면에 피드백, 스티커 이런 거 붙여주기. 이런 이야기 합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맞나요? 2020년도, 2022년도까지 올해까지 아이들도 이제 둘 다 엄마보다 아빠보다 키가 더 커버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맨날 싸우고 막 그러길래 절대 그러지 마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잘못되면 어떡해? 대학교 못 가면 어때? 괜찮아. 대학교 못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최소한 당신하고는 사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마음만 내려놓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저는 국립대로 가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신경 안 쓰기 잘했지. 말 잘 들었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니까요. 얘가 스스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직도 모자람은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부모는 교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는 양육자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또 교사로서의 역할까지 더 잘한다면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못하시면서 자녀를 이제 교육하려고 하면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입니다. 이건 저희 공주님이 해준 겁니다. 저는 글씨가 악필이기 때문에 공주님이 이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당을 주죠. 10,000원, 20,000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얘가 조금 더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벽면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이제 노안이 있는데도 이 돋보기 끼고 싹 다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이들 거 다 붙이고요.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해가지고 하나가 더 이상 붙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고 SNS에 이제 올리는 것 정도로만 합니다. 자, 여러분 학교에서나 여러분 집안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원합니다. 요거 꼭 사진 한번 찍어두세요. 다 올라오면요. 이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중간에 내 인생의 비전, 사진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인생의 계획, 그 다음에 올해의 계획, 그 다음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학생들이라고 하면 진로 전략, 또 성인이라고 하면 커리어 전략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방해 요소가 있어요. 인생에서는 생애 장벽이라고 하고요. 진로에서는 진로 장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완벽한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더 완벽해 보이면 보일수록 더 어려운 벽에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뭔지 점검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거나 또는 감소시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드시 실천 행동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내용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얘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행동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걸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A4 용지에다가 한 반장으로 여러분 출력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럼 이거 청소년뿐만 아니라요. 중장년도 다 해봐도 다 좋습니다. 원래 이제 중장년한테 그렇게 했던 것을 청소년들한테 해본 건데요. 청소년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집안에서 하려고 하면 왜 처음처럼 저처럼 반발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딴 걸 하려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으셔야 됩니다. 화딱지 나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맞아. 안 되면 일당이라도 주겠다 하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연초 딱 이때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 또는 1월 1일. 그러니까 여러분 해두시면요. 너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뒤에 선생님 사진 잘 찍어두시고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세요. 한 장 보내주세요. 사진 찍으신 거. 010-7570-2022 010-7570-2022 선생님만 받아 적으시면 되는데 다른 선생님 받아 적으시면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진로교육에서 세 번째가 학생들을 가슴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워요. 늘 매일같이 마주치는 이 아이들 현실인데 현실적으로 마주치는 이 아이들에게 가슴을 뛰게 만든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의미 있는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교사 스스로도 내가 어렸을 때나 과거에 있었던 꿈이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로 좀 의미 있는 목표를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마 네 번째 하고 나면 끝나지 싶은데요. 자, 거시적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니까요. 이 이야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미래가 여러분 낙관적으로 보인다,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한 부류, 아니야 난 비관적이야, 좀 부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있다라면 부자입니다. 자, 솔직하게 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미래는 난 솔직하게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손 안 드는군요. 안 좋게 바라볼까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 시각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환경운동가 이 길스톤의 이야기가 되게 마음에 다가왔어요.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지만 부정주의자, 비관주의자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미래를 대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잘 나갈 때 그리고 행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생이 어려운 거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야.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끝도 없이 여러 가지 삶의 과제와 역경에 마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온전한 자세가 있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교사나 특히 부모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설 힘이 있는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게 이제 주는 부모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나갈 데가 없다. 아무도 나를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러면 그걸로 이제 이 아이는 생을 마감해 버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다가 출시하지 않고 했다가 파산한 기업 어디입니까? 소니. 소니도 일종의 한 파트였습니다. 소니. 네, 맞습니다. 코닥입니다. 여러분 연배를 대충 보니까 다 필름 카메라 세대 같은데요. 어렸을 때 MT 가면 어떻습니까? 필름 한 통 가지고 오면 뒤지게 얻어맞죠. 욕하죠. 그것도 찍던 필름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36장도 아니고 24장. 그러면 우리 동기생이 100명이었거든요. 100명이 10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다가 얄팍하게 자기들 사진 몇 장 찍어 놓으면 있으면 막 몰매 맞죠. 단체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너무나 마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출시를 늦추다가 이스트만 코닥은 2001년도에 파산을 합니다.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최초로 개발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애플? 애플은 이제 과실을 따먹었죠. 이래서 제가 혁신의 기술로 과실을 따먹어서 애플에 한 입 베어먹은 안 웃기는군요. 소니? 일본 기업. 예, 노키아입니다. 맞습니다. 노키아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모토로라라는 아주 유명한 휴대폰. 그러니까 노키아는 우리가 제가 흔히 비교할 때 어떤 기업이냐고 하냐면 핀란드의 삼성전자 같은 기업인데요. 우리가 반에서 1등하기도 어렵잖아요. 전교에서 1등하기 더 어렵죠.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이 우리 시도에서 1등하면 너무 좋겠죠. 전국 1등하면 내가 졌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1등을 13년 한 기업이에요. 노키아가. 엄청나게 대단한 기업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노키아가 마치 어리석어서 망한 어떤 케이스 스타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노키아는 최초로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개발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겠느냐 물어보는데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종의 이게 전화기인데 컴퓨터 기능이 되는 거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케이 우리가 분석해 줄게. 그리고 나서 막대한 비용을 받고 나서 뭐라고 분석해 주느냐면요. 봐라. 모든 시장에는 명품백, 명품차, 명품시계 이런 것처럼 프리미엄 시장이 있다. 이건 세계 시장의 1%에서 2%다. 그런데 너네는 지금 현재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괜히 이거 생산 라인 다 바꾼다고 하면 굳이 손해다. 이 1, 2%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패착을 일으킵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또 자기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건데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노키아는 망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요. 1970년대에 이제 반도체 사업을 모색합니다. 그때 똑같은 조건에서 미쓰비시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내줍니다. 너네는 절대 반도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첫째, 이게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30조 단위가 필요한데 그 돈을 너네들이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투자했다가 실패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룹 전체가 날아갈 거다. 둘째, 기술력이 안 된다. 셋째, 기술력이 돼도 공급망이 너무나 내수시장에 협소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근데 고 이건희 회장하고 고 이병철 회장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디램 시장에 지금 전 세계에 1위를 하고 있죠. 1968년도 지금 유가가 아마 올라서 지금 다들 알릴 겁니다. 2,000원짜리 이상의 이 경유와 휘발유를 넣으려니까 너무 이게 충격이었어요. 어렵죠. 한 3년? 5년 전에 우리 해운업이 안 좋았죠.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때도 해운이 이게 배를 타려고 하면 장기 리스를 하거든요. 자동차도 리스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이게 1,0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를 직접 돈 주고 사기엔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유가가 그때 한참 내려갔을 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까지도 내려갔었고 심지어 선물로는 마이너스까지 이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 리스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유가도 못 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폭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중동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1960년대 그때는 유가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20대 젊은 청년이 앞으로 유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험 들 때도 소멸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저축성 보험을 많이 듭니다. 근데 이게 소멸성 보험은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쟁사에 비해서 유가가 이렇게 폭등하게 되면 계약 조건을 이제 변경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검토를 하게 된 거죠. 경영진을 무시하지 않고 만약에 실제로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 거냐. 시나리오를 보니까 망한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로얄 더치셀은 유일하게 계약 조건 변동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 2위 정유 회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게 비단 기업에만 벌어지는 문제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런 변화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엄마처럼 아빠처럼 나도 나이 들어서 마음대로 쇼핑하고 마음대로 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나이 들수록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생기잖아요. 플랜 A. 아이들은 항상 낙관적 시나리오를 펼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내가 서울대 가기에는 무리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중학생만 되어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음 먹어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고등학교 때 압니다. 비관적 시나리오,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컹크의 생존 전략 들어보셨어요? 스컹크는 이제 아주 큰 동물들이나 위협적인 동물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깜부를?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보통 액체 분비물이라고 합니다. 발사하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다 피해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컹크가 이제 멸종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북미에 이제 아스팔트가 깔리면서 고속도로가 들어서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개놈으로 달려오는 그 동물을 향해서 스컹크가 뻥 하니까 끼 하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싶지만 과거에 있었던 방식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다가 실제로 망하는 기업도 개인도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바라볼 때요. 시간 관계상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사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 지도 몇천 년이 안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200년도 안 된 시절도 있었죠. 200년도 안 됐었던. 그래서 인간이 유목민이잖아요. 끝도 없이 이제 따뜻한 곳을 향해서 먹이를 향해서 움직이다가 정착을 합니다. 이때부터 권력과 신분과 땅과 제도와 나라가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성실한 이때만 해도 데이비드 카퍼필드 소설 보면 유복자들은 노동을 합니다. 실제로 레바논 아이가 했었던 영화 기억이 안 나네요. 9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소송을 하잖아요. 나를 왜 난? 가버나우. 맞아, 가버나우. 네. 그러니까 지옥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 충격적인 그게 있는 일이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부터 남미는 아직도 노동을 하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이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그걸 못하게 이런 식으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보혁명, 아마 여러분과 제 세대가 살았던 시대인데요. 이때 말했던 스펙은 지금 말하는 스펙하고 다릅니다. 노랗게 있는 게 스펙인데요. 그러니까 고졸이냐, 2년제냐, 4년제냐, 석사냐, 박사냐. 그러니까 너 돈 벌려면 잘 살려면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맞았어요. 되게 사이좋게 연봉도 20%씩 학력별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연봉 차이가 학력이 아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이제 스펙 위주로 많이 채용했던 기업들이 바스켓을 우리가 원바스켓에 투자할 때도 다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량 인재와 스펙 인재들을 가지고 전에는 여기를 90% 이상 뽑았다면 여기를 이제 10%, 20%, 30%, 40% 지금은 거의 거꾸로 여기가 60%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역량 중심으로 보면서 굉장히 통합적 사고 능력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찰스 스왑이 4.0 인더스트리 이야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 언급이 있었고요. 원래도 이제 강의 할 때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했다가 제가 그냥 바꿨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좀 오해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요.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모든 교육 과정을 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싸대기를 전 국민을 한 대씩 다 때린 겁니다. 얼얼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나 정신없이 했었던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쓰나미가 다 쓸고 가버리니까 좀 아직도 잘 모르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변화에 생존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이 이제 주도하는 사회로 올라간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수명의 변화입니다. 1900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40대, 평균 수명이 40대 있다가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가죠. 2배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다들 이제 100세 시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가장 평균 수명이 높죠. 그런데 조금 여기에 충격적인 이야기는 평균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 수명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병원이나 요양원에 있다가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났을 뿐이지 건강 수명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주변에 유치원이나 보육 시설들이 없어지고 있고 어른 돌봄 센터나 그런 요양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선 걸 볼 수 있습니다. 피부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쪽 관련 분야의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헬스나 건강이나 미용이나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든 간에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산업까지 계속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 인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6년 전이니까요. 저는 4인 가구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미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앞으로 이제 2045년도가 되면 800만 가구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지난해 이제 기사를 보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돼 있죠. 지난해 기사입니다. 지난해 2021년도 기사를 보면 물론 이건 통계상에 조금 오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의 1인 가구가 이미 900만이 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가구 수의 일정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1인 가구는 아니에요. 등록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2045년도를 이미 바라볼 때 추월할 정도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 코리아 책 시리즈를 내잖아요. 이게 10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올해 모든 트렌드에 파급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노 사회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도 각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서로 잘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미세한 트렌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미세한 트렌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특화되어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서 오는 모래알처럼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이제 나노사의 현상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경제 환경인데요. 우리나라가 1953년도 처음으로 이제 GDP를 측정을 했을 때 67달러. 그런데 2017년도에 이미 3만 불을 넘어갑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살던 1980년대는 다들 꼭 그렇게 많이 가난했던 시절은 아니었는데요. 저는 좀 특히 못 살아가지고 버려진 버스에서 무허가주택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제 별명이 버스집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저희는 소장농이어서 한 4,000평 밭이 되면 밭 끝에 있는 거예요. 밤에도 무서워가지고 저는 무서움은 별로 없는 편인데요. 우리 형이 무서워서 맨날 갈 때마다 밤에 가서 이렇게 덩치 큰 형을 데리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가난이 일상이었던 그런 시절들이 확 다 바뀌어버린 거죠. 트럼프가 이제 재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방비 올려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왜 국방비를 이렇게 안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한국 같은 선진국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전 국민이 트럼프야, 우린 선진국이 아니야. 다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진국 맞습니다. 선진국 맞습니다. 선진국에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초입입니다. 초입에 있고 여기에서 밀려서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처럼 오히려 추락할 수도 있고 당연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로에 있어서 그래서 향후 5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국의 위상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 또 고민해봐야겠죠. 이게 10년 전 위상입니다. 10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는데요. 2030년도가 되면 경제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1%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문제는 1%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선진국은 저성장입니다. 문제는 이제 속도예요. 속도가 너무 빨리 내려가니까 위험한 거예요. 자전거도 그냥 페달 안 밟아서 좋다라고 마구 내려가면요. 큰일 납니다. 저 군대에서 그러다가 거의 뼈 부러질 뻔했습니다. 공짜라고 막 내려왔다가 제일 마지막에 커브 트는데 누가 모래를 다 깔아놔가지고 그대로 뭐 자전거 두토막 나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왔었거든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 절대 뭐든지 공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고 어제 다큐멘터리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코로나 끝물에 닥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무역 질서가 이제 바뀌는데 그러니까 미소 냉전과 다른 그러면서 또 편가르기 하면서 각자 도생활하면서 이 무역 질서가 다 파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요소수나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에 이제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 서로가 이제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지금 산업 구조가 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오는 딜레마들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부터 해서 여급 파급 역가가 이제 우리 한국까지도 이미 들어와 있죠. 그다음 5번째가 자연환경의 변화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직업이 너무나 이제 방대하게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거기에서 또 충격적이었던 다큐멘터리 중에 하나가 이 지구상에 몸의 허파 같은 공간이 브라질의 아마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산소를 엄청나게 이제 배출해 주는데요. 16,000군데 이제 불을 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상 국가가 주도적으로 불을 낸 거예요. 그래놓고 안 됐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간을 해야 되는데 이 나무도 팔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아예 다 불태워버리고 뭘 하느냐면 소사료로 만드는 거예요. 소고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산화탄소 배출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서식하지 못했던 이제 동물들이 박쥐들이 이 인간의 서식지로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이런 사단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많이 줄어들었다. 우리 좀 마음이 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믿기지 않는 숫자지만 628만 명이 전 세계에 사망자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랑스가 4번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구가 2,900만 명, 그 다음 사망자 무엇보다 145만 명입니다. 그죠? 14만 5천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큰 나라 같지만 별로 안 큽니다. 6,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유리병이요 1년 동안 버린 4인 가족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우리가 하루 버리는 쓰레기 양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일체 안 쓴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툰베리 여러분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친구도 보니까 벌써 20살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70억 모든 인구의 필수 과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너무 어렵지 않게, 그리고 또 힙하게. 그래서 요즘은 인스타에도 젊은 친구들을 보면 플로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저도 조깅하면서, 이제 조깅은 아니고 산책하면서 강아지 산책하는 거 어차피 대소변부터 제가 다 줍습니다. 다른 거 흘려놓은 거 있으면 줍고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올리는 젊은 친구들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 이런 부분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우리가 필환경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라벨 하나 찍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근데 그걸 무라벨 에코시스템하고 옷도 전부 다 친환경 플라스틱, 폐제품 이런 걸로 만든 걸로 이제 기업들이 바꾸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호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아시겠지만 ESG 경영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사회 이슈. 그러니까 지금 뭐 유명 제가 업체 같은 게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죠. 20대들에 대한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 한 유업 업체도 여러분 아시죠? 그 유업 안 먹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고, 실제로 저도 손이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또 반대로 잘하는 기업들은 돈 맛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가잖아요. 반대로 기업들이 어떻게 같은 업체가 대표 기업들이죠. 저도 이제 장을 제가 많이 보다 보니까 보면 웬만하면 오뚜기 쪽에 뭐든지 손이 가더라고요. 가는 부분들이. 실제로 라면 시장도 오뚜기가 2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이런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해지고, 특히 이제 어릴수록 여러분 보면 굉장히 강직하고 착하게 모든 규칙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원래 before Christ, after Christ인데 지금은 코로나가 모든 걸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한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제 종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유럽의 대암흑기, 흑사병, 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이 시기에도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탈리아 피렌체를 통해서 르네상스가 부활합니다. 신분제도에서부터 모든 아름다운 문명들이 화려하게 불타오르죠. 자, 코로나 이후에 도대체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딜레마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도 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빈부격차에서부터 오히려 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을 수가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국가별로도 아주 현격하게 더 차이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뒤에 이제 있긴 하지만 요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리적 욕구, 여기에 당연히 해결이 다 되어 있고요.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대학교 때만 해도 여자가 10시나 12시 이렇게 넘으면 부모님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안전한 사회 중에 하나로 지금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어떻냐면요, 이런 욕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아실현 욕구가 있어요. 바로 거의 다. 그러니까 소속, 인정, 제대로 내 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스팀 교육이나 이런 걸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대예요. 말도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5년을 잘 견디고 나면 정말 한국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존경받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어떤 하나가 아니라 멀티잡으로 다양하게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는 겁니다. 요거 사진 꼭 찍어 두십시오. 그래서 학생들하고 토론이나 이런 거 발표 수업할 때 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처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중요한 거 이야기했다면 세상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 수명의 변화, 지금처럼 자연환경의 변화, 뭐 고용환경 이런 것도 변화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그 다음에 취업환경, 채용환경, 직업세계 환경, 디자인 환경, 주택 환경 이런 것들이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를 둘러싼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끼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성장한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엄청나게 돈 가진 어느 청년 사업가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코로나 딱 닥쳤을 때 우리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마스크 업체를 다 찾아가 봤대요. 6군데를 찾아가 봤는데 마스크 재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KF94가 계속 신었는데 했었는데 이것도 KF94예요. 천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생산 방식도 너무 다 다르고 6군데가 다 다른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본드가 아무거나 붙인 게 아니에요. 오공본드라는 걸로 붙인대요. 그래서 오공본드 회사에 주식을 샀대요. 몇백 올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돈을 벌고 있고 어디가 기회를 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끝도 없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제가 들어도 좋죠. 제가 잠시만 제 엉덩이를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처럼 보이시죠? 지금 200장 넘어가 있습니다. 물론 제 이름만 검색해도 유튜브가 나오지만 유튜브 주소 알려드리려고 아닙니다. 제 연락처도 요즘 청년들이 1분 이내에 전화번호 다 금방 검색해가지고 알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전화번호는 010-7570-202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와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또 제사를 받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